호흡기계 건강 문제. 호흡기계 해부생리. 인체는 외부에서 산소를 흡입한 후 세포로 운반하여 세포의 대사작용에 산소를 소비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체내로 들어온 산소는 비강, 통로, 콧구멍을 지나면서 이물질이 걸러지고 가습되며 따뜻해진 다음 인두, 후두, 기관 및 좌우 기관지를 지나게 된다. 기관지는 폐포, 허파가리와 이어져 있으며 폐포에 분포된 모세혈관과 폐포의 공기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와 폐포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과정을 외호흡 또는 허파호흡이라고 한다. 외호흡을 통해 산소를 많이 함유하게 된 동맥혈이 전신의 조직에 도달하면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조직세포에서는 받아들인 산소를 이용하여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내호흡 또는 조직호흡이라고 한다. 호흡기계는 위치에 따라 상기도와 하부기도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기도는 비강, 인두, 후두를 말하고 하부기도는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를 말한다. 폐는 좌우에 한 개씩 위치하는데 오른쪽 폐는 3개의 옆, 왼쪽 폐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으며 각 폐는 늑막이라는 2겹의 막으로 쌓여 보호되어 있다. 호흡기계 건강 문제. 급성 후두염. 원인. 급성 후두염은 후두와 그 주변 조직에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로서 대부분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간혹 기관지염,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디프테리아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도에 바이러스성 감염이 발생하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를 통틀어 감기 혹은 상기도 감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말을 과다하게 하거나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 요인이 된다. 증상. 염증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열, 근육통, 전신쇠약감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후두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어 음식물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발성이 힘들 수 있고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은 차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찬 공기나 찬 음료로 인한 인후의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급성 후두염을 방치할 경우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진행되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혹 후두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한다. 예방 및 관리. 바이러스성 감염인 경우에는 특성 치료제가 없으므로 자연적인 치유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며 담배 연기나 오염된 공기를 피하고 필요시에는 구강 내 가글액을 사용하거나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하도록 한다. 염증이 지속되거나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기타 증상에 따라 해열제, 국소 소염제 및 기타 약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쉰 목소리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거나 후두염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렴. 원인. 폐렴은 세균이나 마이코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치료, 알레르기 등으로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증상. 원인균과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인 경우에는 고열, 오한, 기침 시 극심한 흉통 및 호흡 부전의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상기도 감염 증상인 두통, 미열,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등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고름처럼 보이는 끈적한 객담이 나오거나 간혹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소화기 증상으로 오심,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예방 및 관리.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65에서 85%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 손상 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에게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흉부 X선 촬영이나 객단 배양 검사, 혈액 배양 검사, 소변 항원 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균을 진단한다. 치료를 위하여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를 투여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을 지닌 병현균으로 인해 여러 약물을 혼합하여 처방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으므로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핵은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가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을 발견하여 같은 해 3월 학회에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 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 1940년대 후반에 한 결핵제가 개발되면서 약 30년간 결핵 발병률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60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 수는 전년 대비 28,161명에서 26,433명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최고치를 기록 39,557명 기록한 이후 7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다. 주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말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입 밖으로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액,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들어있는 직경 10마이크론 이하의 액체 입자가 입 밖으로 나온 후 수분이 증발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형태에 의해 직접 감염된다. 결핵균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균에 노출된 사람 중 약 3분의 1이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활동성 결핵 발생의 원인으로는 1년 이내에 최근 감염, 흉부 X선상 섬유화된 병변의 존재, 에이즈, 만성 신부전 및 투석, 당뇨, 면역 억제제 투여, 특정 장기 이식 시기, 영양실조 및 심한 저체중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체계화된 결핵 관리를 위해 2000년 8월 이후 결핵정보 감식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발병 환자의 연령 평균 값은 40대 이상이고 여자보다 남자의 결핵 발병률이 다소 높은 편이다. 증상: 결핵은 천천히 발병하므로 많이 진전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침, 미열, 체중 감소, 소화불량, 피로감 등을 경험하며 밤에 땀을 흘린다. 기침은 누런 점액 성분의 가래가 나오거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간혹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 호흡곤란, 늑막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방 및 관리: 결핵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력조사, 신체검진,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흉부 X선 촬영, 객담 도말 검사 및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균의 감염을 확인한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이는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결핵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하는 백신으로 접종 후에는 발병률이 5분의 1로 줄어들며 그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된다. 결핵균을 박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되므로 결핵 치료를 위해서는 대개 3에서 4가지 항결핵제 약물을 함께 처방하며 환자는 6에서 12개월 동안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약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도록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환자가 임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치료가 힘들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핵은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규칙적인 약물 복용과 더불어 기도 청결, 적절한 활동, 영양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 등에 대한 환자 관리가 세심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경계 건강 문제. 신경계 해부생리. 신경계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체계이며 주로 조절계 및 통신계 기능을 한다. 신경계는 체내 및 체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모은다. 체내에 투입된 감각 정보는 처리되고 해석되어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을 통합이라고 한다. 투입된 정보에 대해 인체는 근육과 선을 활성시키는 반응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반응을 운동 반응이라 한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앞에 빨간 신호등을 보면 감각 투입, 빨간 신호등은 멈춤을 의미한다는 정보를 통합하여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운동 반응 일련의 기능이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는 대뇌, 뇌간, 소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체 신경 조직의 약 98%가 중추신경계에 포함되어 전신 혈액량의 약 20%가 뇌로 흐른다. 척수는 위치에 따라 경수, 흉수, 요수, 천수의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이와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내장 기능, 심장 근육의 변화 등 불수익적 활동을 조종하는 말초신경계의 일부이다. 신경계 건강 문제. 신경계 건강 문제는 인지, 감각, 신경 근육계 기능을 강화시키는 문제들이다. 이 단원에서는 일반인들이 흔히 겪거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통, 수액 탈출증, 일명 디스크, 뇌졸중을 다루고자 한다. 두통은 가장 흔한 신체 증상 중 하나로 크게 원인 질환이 없이 나타나는 1차성 두통과 신체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복합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2차성 두통으로 분류되며 각 군별 두통의 종류는 표 2의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두통에 대한 강도나 표현 방식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원인이 불분명한 1차성 두통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구조적 문제 없이 흔히 발생하는 1차성 두통 중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국제두통학회에서 제시한 두통의 분류 1군 원발 두통, 1 편두통, 긴장성 두통, 3차 자율신경 두통, 기타 원발 두통, 2군 2차 두통, 두부 및 목의 외상 및 손상에 기인한 두통, 두개 그리고 또는 경부의 혈관 질환에 기인한 두통, 비혈관성 두개 내 질환에 기인한 두통, 물질 또는 물질 금단에 기인한 두통, 감염에 기인한 두통, 항상성 질환에 기인한 두통, 두개골, 목, 눈, 귀, 코, 부비동, 치아, 입, 기타 얼굴 및 경부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 또는 얼굴 통증, 정신과 질환에 기인한 두통, 3군 통증성 두개 신경병증, 기타 얼굴 통증 그리고 기타 두통, 뇌신경의 통증성 병변과 기타 얼굴 통증, 기타 두통 질환. 출처 대한두통학회. 원인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형태의 두통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 근육이 수축되면서 유발된다. 편두통은 성인에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두통이며 약 4에서 72시간 통증이 지속된다. 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대사 이상으로 혈중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나타난다. 편두통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사춘기에 시작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하고 가족력이 강한 편이다. 편두통은 스트레스나 우울, 수면 부족 및 월경주기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숙성된 치즈나 가공식품, 경구 피임약 등이 두통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증상 긴장성 두통은 서서히 발생하여 강도가 변하면서 뒷머리나 목 뒤쪽이 끈으로 조이듯 한 압박감이나 불편감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두통에 비해 경미한 양상을 보이며 좌우 양쪽으로 나타나고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이다. 편두통은 대개 한쪽 관자놀이가 쑤시는 극심한 통증이 좌우 교대로 나타나는데 만일 항상 같은 쪽에만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뇌종양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빛에 민감하여 오심, 구토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간혹 편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혈관 수축으로 인한 초기 증상으로 시력장애, 얼굴이나 손이 저리거나 쑤시는 느낌, 사지의 근력 약화, 현기증 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전조라고 하며 대략 1시간 이내로 지속된다. 예방 및 관리.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통 유발 요인을 피해야 하며 예방적 혹은 치료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편두통에 효과적인 약물이 다양하지만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요법 외에 생활 양식의 변화로 두통을 예방할 수도 있다. 우선 자신이 경험하는 통증에 대해 알고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통증의 종류나 원인, 통증 완화에 유용한 정보, 피해야 하는 상황 등이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및 식사를 실천하는 것도 두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불편감이 있는 부위에 마사지나 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필요시에는 진통제, 근육이완제 및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기도 한다.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증상. 긴장성 두통. 머리 뒷부분이나 목 뒤쪽에서 끈으로 조이는 느낌 혹은 압박감이 있음. 눈썹이 머리 부분을 끈으로 둥그렇게 둘러싸서 누르는 느낌. 대개 경미하고 양쪽으로 나타나며 어떤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 오심, 구토,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없음. 대개 별 특징 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자주 일어나지 않음. 긴장성 두통이 있어도 대개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임. 편두통.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상태로 한쪽 관자놀이가 심하게 쑤시는 통증. 앞머리나 눈 주위, 머리 뒤에 통증이 있기도 함. 대개 한쪽에 나타나는데 항상 같은 쪽만 나타나면 종양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음. 오심, 구토, 설사, 창백한 얼굴, 찬 손과 발,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을 동반. 편두통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는 일상 활동으로 악화되며 약 4에서 72시간 지속됨.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므로 편두통이 있는 경우 대개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함. 수액탈출증. 수액탈출증은 추간판 파열이라고도 한다. 디스크는 본래 추간판을 지칭하는 해부학 용어이므로 특정 원인에 의하여 탈출되거나 파열된 상태를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디스크가 질환명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추간판은 연골로 이루어진 판으로 내부는 수액이라고 하는 반젤라틴성 물질로 채워져 있고 그 둘레를 섬유륜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러한 추간판의 구조는 척추의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한다. 수액 탈출증은 추간판의 파열로 인해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가 신경을 눌러 발생한다. 원인, 수액 탈출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 및 격렬한 활동에 의해 유발된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에 비해 이른 나이에 시작된다. 노화로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등의 부적절한 움직임은 추간판 파열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액 탈출증은 척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흉추보다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추판이 더 잘 파열되어 경추판 파열도 흔히 발생한다. 허리에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는 중노동을 하거나 강하게 재채기를 하여 복부와 등 근육이 약한 경우에도 추간판 탈출의 위험이 증가된다. 증상. 수액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은 탈출 부위나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요추부 추간판이 탈출된 경우에는 탈출된 추간판이 주변의 척추 신경근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대퇴 뒷면의 좌골 신경을 따라 저림감과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좌골 신경통은 엉덩이에서 대퇴 뒤쪽에 따라 다리와 발목까지 뻗치는 특징이 있다. 간혹 돌출된 수핵이 크고 중앙에 위치한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예방 및 관리, 수핵 탈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자세 유지가 필요하다. 과체중은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체중 조절이 필요하며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니코틴이나 흡연할 때 나오는 여러 독성 물질은 추간판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수핵 내의 수분을 감소시켜 추간판을 건조하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좋다. 부적절한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준다. 잘 때는 타월을 말아 등 뒤에 대거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아 등이 바닥에 밀착되도록 하며 물건을 들을 때는 허리를 이용하지 말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다리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 올린다. 수액 탈출증 환자는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 이외에 골반 견인, 열치료, 초음파 치료, 피하신경 전기 자극 등의 물리치료나 마사지, 코르셋이나 보조기의 착용, 경막의 부신 피질 호르몬 주사 및 복근 강화 운동, 올바른 허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도움이 된다. 또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장애의 정도나 지속적인 통증 여부, 재발의 횟수, 환자의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절개 후 수술하는 침습적 수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주로 수술 현미경, 내시경 및 레이저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수핵을 절제한다. 뇌졸중, 뇌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추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오는 현상을 통틀어 뇌혈관 장애라고 한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면서 그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분류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지만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뇌졸중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현재보다 약 3배의 뇌졸중 발생이 예상된다. 원인, 뇌졸중은 주로 뇌혈관의 출혈로 인한 경우 출혈성 뇌졸중과 혈전 혹은 색전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허혈성 뇌졸중, 뇌출혈의 약 80%는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뇌의 작은 혈관이나 약한 혈관 부위가 높은 혈압에 의해 터지면 뇌 속에 혈액이 고이면서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뇌경색은 커다란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성되어 뇌혈류의 흐름을 막았거나 심장 등 뇌 이외의 부위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 혈류가 중단되어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이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심한 스트레스 등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아 55세부터는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30%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증상, 뇌졸중은 병변의 위치와 크기, 축부, 순환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낸다. 우측뇌는 신체 좌측의 운동과 감각 기능을 총괄하고 인지 능력 및 지적 능력에 대한 통합 기능을 주로 하며 좌측뇌는 신체 우측을 총괄하면서 언어 기능을 담당하므로 뇌 손상 부위에 따라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운동장애, 반신마비, 편마비 혹은 반신부전마비, 편측부전마비, 몸의 반쪽, 즉 오른쪽 혹은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반신마비라고 하며 몸의 반쪽 근력이 약화된 상태를 반신부전마비라고 한다. 반신마비 혹은 반신부전마비는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증상으로 운동신경은 대뇌에서 내려오거나 연수에서 좌우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쪽 뇌 이상이 생기면 반대쪽의 얼굴, 팔,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된다.
예를 들면 오른쪽 대뇌 반구에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얼굴과 팔, 다리에 마비가 온다. 특히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마비된 부위의 근육이 긴장성을 잃어 마비된 반대편으로 입이 끌려가게 되고 마비된 쪽의 눈이 잘 안 감기게 된다. 운동실조증. 팔다리의 힘은 정상인데도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단추 채우기와 같은 미세한 손동작이 서툴러지기도 한다. 발음장애, 구음장애. 언어장애와는 다른 기전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연하곤란, 삼킴곤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사례가 자주 들게 되어 음식물이 기관지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다. 감각장애, 감각 이상 및 감각 손실. 감각신경도 운동신경과 마찬가지로 연수에서 좌우가 교차하므로 오른쪽 뇌에 이상이 있으면 왼쪽 얼굴, 몸통 및 팔다리의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 남의 살갑거나 저린 느낌이 들기도 하며 몸에 닿는 감각이나 아픈 감각이 둔해진다. 언어장애, 실어증. 언어 중추 장애로 인해 갑자기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발성기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남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운동성 실어증, 말은 유창한데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시사항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감각성 실어증,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전실어증 등 형태가 다양하다. 대개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회복된다. 실어증은 주로 우측 반신마비와 함께 나타나는데 대부분 왼쪽 대뇌에 언어 중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장애. 대뇌 전두엽 손상은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지적 능력의 장애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기억력을 상실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며 추상적 추론 과정에 장애가 생기거나 판단 장애가 나타난다. 시야장애, 복시. 한 물체를 응시할 때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눈알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에 이상이 생겨 양쪽 눈의 축이 어긋나게 되어 한 물체를 볼 때 양쪽 망막의 서로 다른 부위에 상이 맺히는 것이다. 동측성 반맹증. 양쪽 눈의 좌측이나 우측의 시력이 상실되어 정상 시야의 절반만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는 좌우를 모두 볼 수 없다. 정서장애. 뇌졸중 환자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기 쉽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불안, 소외감, 위축, 적개심 등이 지니게 된다. 특히 우측 뇌손상 환자의 약 70%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일반적 증상.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뇌 압 상승으로 인해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 후 의식 상태에 변화가 오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뇌경색 때보다는 뇌출혈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소뇌와 뇌 간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발작, 발열, 심전도의 변화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 및 관리.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므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짜게 먹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등 식이 조절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흡연은 뇌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경동맥의 지질 성분을 축적시켜 혈관을 막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니코틴은 혈압을 증가시키고 일산화탄소는 뇌로 가는 혈액의 산소량을 감소시키며 혈전 발생률을 높이므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상 동맥 질환이나 판막 질환 등의 심장 질환은 혈전을 생성시켜 뇌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다. 뇌졸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팔다리의 감각 이상, 어눌한 말투, 시력장애, 보행장애나 균형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을 실시하며 질병의 급성기에는 대부분 무의식 상태이므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해야 하며
회복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리시설에서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또한 뇌졸중은 회복 후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환자를 간호하는 데 가족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가정간호나 만성질환자 관리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내분비계 건강 문제. 내분비계 해부생리. 내분비계는 인체 내 각종 기능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물질인 호르몬을 직접 혈액 내로 분비하는 조직이다.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췌장, 부신, 난소, 고환 등이 포함된다. 뇌에 위치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는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내분비선은 신경계와 함께 신체의 통신망으로 작용하며 여러 개의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여 인체의 기능 조절과 통합, 성장과 발달, 대사와 성장, 감염 및 면역 반응, 내적 환경 유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및 생식에 관여한다. 호르몬은 내분비선에서 혈액 내로 분비되고 혈류를 따라 각 조직으로 운반되며 표적기관의 기능과 대사를 조절하는 화학적 조절 물질이다. 호르몬의 생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낸다. 호르몬의 기능은 서서히 진행된다. 과소, 과다 분비 시 기능 저하 혹은 기능 항진으로 인해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 특별한 연결 도관이 없고 주변에 풍부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혈류를 따라 직접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배뇨 시 배설된다. 동일한 종류의 호르몬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내분비계 건강 문제. 당뇨병. 당뇨병은 가장 흔한 내분비계 질환으로 인슐린 결핍에 의해 지방 및 단백질 대사에 이상을 동반하며 혈당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당질 대사 장애이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인슐린의 부족이나 기능 저하로 인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면 신장이나 포도당을 모두 재흡수하지 못하여 당이 소변으로 배설되어 당뇨가 나타난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2014년 사망순위 5위에서 2017년에는 사망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당뇨병은 공복 시에 혈장 1DL에 포함된 당의 수치와 당 투여 후 2시간 후에 당 수치로 진단하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표 2의 5와 같다. 참고로 공복 상태란 최소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유형과 원인. 당뇨병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통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되며 기타 임신 당뇨병 등이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 환자의 10% 이내를 차지하며 30세 이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어 소아당뇨라고도 한다. 제1형 당뇨병은 유전적, 환경적 원인에 의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한다. 제2형 당뇨병은 다른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인데 주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제2형 당뇨병은 40세 이상의 성인과 비만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서서히 진행되어 수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비만 외에 감염, 수술, 스트레스, 노화 등이 있다. 증상. 당뇨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잦은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며 다음, 소변을 자주 보고 다뇨, 대사 이상으로 공복감을 자주 느껴 음식 섭취가 증가하는 다식, 3가지가 포함된다. 이외에 전신 피로감 및 전신 세약, 자주 반복되는 종기, 상처 치유 장애, 피부 건조, 시력 장애, 식곤증, 체중 감소, 손발의 감각 변화 등이 있다.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급성 합병증은 단기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혈당과 당뇨병성 혼수가 있다. 저혈당. 인슐린이나 먹는 당뇨약을 쓰는 사람이 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식사를 평소보다 적게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한 경우에는 저혈당이 나타나는데 당뇨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당뇨병성 혼수, 인슐린의 부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지 못한 채 혈관에 축적되면 고혈당이 유발된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는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분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케톤체가 생성되면서 당뇨성 케톤산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산증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어 당뇨병성 혼수 상태가 되는데 응급처치를 요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만성합병증에는 대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발의 궤저 등이 있다. 대혈관 합병증,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강화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나타나고 고혈압도 초래된다. 당뇨병성 망막증,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눈의 망막이 손상되어 심한 경우 눈이 멀게 된다. 당뇨병성 신증,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손상되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며 더 심해지면 신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릿저릿하고 통증이 나타난다. 발의 궤저, 발과 다리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발의 냉기, 감각 이상, 간헐적 파행증, 감염, 발의 상처 치유 지연, 발 궤양이 발생한다. 이 밖에 어지럼증, 설사 및 변비, 배뇨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난다. 예방,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발병 위험 인자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생 원인을 피함으로써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전신 비만보다는 복부 비만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복부 비만인 사람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체중을 줄여야 한다. 주 3에서 5회, 1회 30에서 6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자신에 맞는 취미 활동을 권장한다. 관리, 당뇨병 관리의 목표는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하여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당뇨병 관리의 기본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며 이들 방법으로 조절이 안 되면 먹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치료한다. 비만은 과도한 열량 섭취와 잉여 열량의 저장으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구의 30에서 40%가 비만이며 우리나라도 비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비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증 비만도 있지만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비만에 의해 초래되는 합병증이다.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지혈증, 동맥경화증, 신비대, 지방간, 담석증, 퇴행성 관절염, 통풍, 월경불순이나 무배란 월경 등의 내분비 장애가 있다. 원인, 유전적 요인으로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의 비만 발생 빈도가 높다. 환경적 요인으로 고칼로리 섭취, 과음, 폭식, 빠른 식사 속도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외식 증가 등의 생활 양식이 이에 해당된다. 심리적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애정 결핍,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유형, 비만의 유형에는 지방세포 증식형과 지방세포 비대형이 있다. 증식형은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형태로 지방세포의 증식기인 4에서 11세 사이에 과량의 에너지가 공급되어 나타나는 소아비만으로 이는 성인 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료가 어려운 중증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비대형 비만은 성인기 이후에 비만하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 지방세포가 커지고 그 안에 과량의 중성지방을 함유하는 형태이다. 치료 시 증식형 비만보다 반응이 좋고 재발 위험이 적다. 비만도 판정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체지방량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체중 신장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만은 엄밀한 의미로는 체지방량을 산출해서 판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 중 하나가 삼두근, 이두근, 견, 갑골, 하부 등에서 피부 주름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중, 신장 지수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질량 지수 이용법이 비만도를 판정하는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 지수 kg per 제곱미터 이꼬르 체중 kg per 신장 미터 곱하기 신장 미터. 판정 기준은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은 저체중, 18.5에서 22.9는 정상, 23에서 24.9는 과체중, 25에서 29.9는 1단계 비만, 30 이상이면 2단계 비만으로 한다. 예를 들면 키 170cm, 체중 80kg인 사람의 경우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보면 27.68이므로 이 사람의 체질량 지수는 27.68이고 1단계 비만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비만 정도도 중요하지만 복부 비만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고지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둘레는 신장에 관계없이 복부 비만을 잘 반영하고 내장 지방량과도 상관이 높아 복부 비만의 진단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허리둘레 측정 시 표준화된 해부학적 위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에서는 최하위 늑골 하부와 골반 장골능 상부의 중간 부위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한다. 한국에서 복부 비만의 기준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다. 비만 관리 체중 감량의 효과는 적어도 2에서 3개월이 필요하고 목표 체중에 도달한 다음에도 요요 현상을 방지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하므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체중 감량 속도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 감량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인 의지와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비만이 심하면 약물이나 수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식사요법. 체중 감량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요법이다. 식사요법의 원칙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칼로리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계산상이나 체지방량을 일주일에 0.45kg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섭취 열량을 500kcal 줄여야 한다. 열량을 감소하는 대신 식사의 종류에 변화를 주어 만복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채소나 해조류, 과일류는 열량이 적고 섬유소와 수분 함량이 많아서 체중 감소 시기로 유용하다. 식습관의 변화가 도움이 되는데 음식을 천천히 먹고 더 먹고 싶다고 생각될 때 식사를 끝내도록 한다. 음식이 남는 것을 모두 먹는 습관을 바꾸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가능한 한 간식을 먹지 않는다. 스트레스나 우울 등을 음식 외의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한다. 운동요법. 식사요법만 시행하는 것보다 운동을 병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식사요법과 운동을 병행할 경우 체중 감소는 대부분 체지방의 감소와 노폐물의 제거로 이루어지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지방 성분은 오히려 더 증가되어 체력을 향상시킨다. 체지방을 감소시키려면 중등도의 운동 강도로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일주일 중 5일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중등도의 운동 강도란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조금 나는 정도로 말한다. 걷기, 속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